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음식물 섭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 치아가 좋지 않으면은 씹기도 어려워지고요.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영양 상태가 나빠지겠죠. 네, 또 이가 빠진 분들 보면 발음이 안 좋아져서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도 네. 겪더라고요. 외관상 불편함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는 요즘 임플란트를 찾게 되는데요. 치아는 얼굴뼈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아강면외과 석현 교수와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및 외상, 그리고 노화로 인한 각종 구강 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외관상 문제뿐 아니라 씹는 데에도 불편함이 생기고 소화기능 장애와 안면 비대칭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상실된 치아를 대처하는 방안 중 하나인 임플란트. 어떤 점을 주의해서 시술하는 게 좋을까요?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석현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구강아강면외과 발음부터가 좀 어려운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입과 턱과 안면에 발생하는 여러 다양한 이런 병소라든지 혹은 다치는 거 외상이라든지 감염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치료하는 주로 수술적으로 저희가 치료하는 이제 과가 되겠습니다. 치아와 관련된 질환이라면은 치과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구강외과를 찾는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치아와 관련돼서 하는 이제 진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 치과원에서 조금 하기 어렵고 좀 이제 수술적인 처치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좀 수술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에 보통 저희과로 의뢰를 돼서 저희과가 이제 진료를 하게 되게 됩니다. 네, 오늘 주제가 그중에서도 임플란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강아강면외과에서 하는 임플란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치주과나 보철과에서 하는 임플란트하고 다른 점이 있는 거겠죠? 임플란트라는 그런 재료라든지 수술법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뼈가 많이 없으신 경우에 이제 뼈 이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그 눈과 그 치아 사이에는 여기 코 옆에 이제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게 됩니다. 네.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이제 조금 크시거나 아니면은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내부에 뼈 이식을 이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뼈 이식술이 필요한 경우에 보통 저희과에서 진료를 먼저 받고 뼈 이식술을 시행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수술에 대한 위험도가 조금 예상되는 경우에는 여러 이제 그 내과 선생님들하고 협진을 통해서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저희과에서 상담을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순수한 치과 치료도 있지만 외과적인 부분도 같이 살펴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질환을 이야기할 때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또 발견하자마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빨리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질환과는 좀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어쨌든 자기 치아가 빠지는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하게 되겠는데 자기 치아를 가능하면 잘 관리를 해서 유지를 해서 최대한 오래 쓰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 왜냐면은 임플란트 또한 관리가 안 되면은 주변에 이제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임플란트도 나중에 더 안 좋아지면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기 자연 치아를 본인 치아를 가장 잘 유지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빨리 제거를 발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유지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틀니나 보철에 의존하다가 요즘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 많아지는데 자연 치아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가능할까요? 사실 임플란트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사실 좀 개수도
좀 많이 심었고 네. 요즘은 또 저희 나라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이 품질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뭐 자연 치아와 거의 동일한 개수로 2개가 빠졌으면 뭐 2개를 심거나 뭐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3개가 없으면은 2개를 심어서 연결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자연 치아와 아주 비교해서 거의 동등한 저장력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뭐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인공 물질이 우리 그렇죠. 네. 치아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이제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와 같이 양치질도 잘 해주시고 뭐 치실이라든지 치간소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이제 구강위생 용품들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뼈에까지 염증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염증 때문에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흡수가 돼가지고 뭐 사실 안 좋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이게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그 임플란트가 이제 티타늄 합금으로 되어 있는 금속인데 그것도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도 또 간혹 있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라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좀 관리를 하시면서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임플란트를 했더니 뭐 기능적인 건 하는데 맛을 느끼기가 어렵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아 주변에 감싸고 있는 조직에서 우리가 뭘 씹으면은 이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딱딱하다, 뭐 연하다 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이제 그런 게 없죠. 이제 그냥 뼈에 그냥 금속물이 박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식감,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네. 네. 그럼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그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겠죠? 네. 그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플란트 수술 과정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예, 복잡하지는 않고 일단은 뭐 치아를 뭐 일단 뭐 빼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일단 치아를 빼겠죠 일단. 근데 빼고 나서 바로 식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네. 식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치아를 뺀 공간이 이제 뼈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뼈가 다시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 정도 기간 동안 발치한 자리에 뼈가 생기는 걸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충분히 생기면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여러 이제 임플란트 회사들에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본인이 이제 심으려는 그 위치에다가 뚫게 되고 심으려는 그 직경이 있는데 임플란트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어금니 쪽은 좀 더 두꺼운 직경을 심어야지 어금니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두꺼운 직경을 심어가지고 탄탄하게 해주게 되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뚫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좀 확인도 좀 해주고 위에 치아랑 잘 맞는지 주변 치아랑 잘 맞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거치면서 적절한 직경의 임플란트를 이제 심입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기술도 좋아졌고 자연치에 가깝고 그래서 뭐 의존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 환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다양한 뭐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 관련된 다양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항혈전제, 응고가 되는 걸 이제 방지하는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이 뼈를 뚫고 하는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좀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당연히 지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약을 처방하시는 네. 내과 선생님하고 협의를 하고 네. 협진을 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중단이 가능하면은 조금 이제 수술 전에 이런 약을 좀 중단을 하고 수술을 받으시고 환자분 상태가 좀 중하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임플란트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의치라든지 이런 다른 보철적인 수단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골다공증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 좀 골 재생을 하는데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도 이제 식립이 돼서 이것이 잘 골과 융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약제 이 골다공증 약을 얼마큼 드셨는지 또 혹시 좀 중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마찬가지 내과 선생님이랑 좀 협진을 해서 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요즘에는 보면은 임플란트가 워낙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임플란트도 있지만은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뭐 발치 즉시 식립이라거나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다양한 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좀 상황에 따라서 치아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진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위에 앞니 같은 경우, 위 앞니 같은 경우에는 뼈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치아를 발치를 하고 좀 기다렸다가 식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더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뼈가 얇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 바로 그 공간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컴퓨터 어떤 소프트웨어로 미리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치료 계획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쓸 수 있는 좀 도움이 되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네. 있는 또 그런 장치물도 제작을 해서 수술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름에서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예,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가이드를 네.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미리 예상을 했던 계획을 했던 그런 위치에 식립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다른 임플란트보다는 조금 더 과정을 더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환자분들의 그 입안 상태, 구강 내의 상태를 컴퓨터 기반의 그런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가능한 한 정확하게 환자분들의 CT 자료, 본을 뜬 자료, 여러 가지 사진 이런 것 모형들을 다 스캔을 해서 이제 컴퓨터 그런 소프트웨어에 올리게 되는데 그 구현된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어디에 몇 개, 뭐 어느 각도, 어느 위치에 심을지를 이것을 제가 소프트웨어 상에서 정하게 되고 그대로 심을 수 있게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 틀을 3D 프린터라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좀 절차들이 많고 번거롭기는 하지만 이런 정확한 가이드가 만들어진다면 수술을 진행할 때 확실히 더 편리하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가이드가 굳이 필요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 환자도 있나요? 사실 가이드는 항상 있으면 도움이 다 뭐 될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프트웨어 상에 환자분들의 입안 상태를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는 뭐 별도의 모형을 체득한다든지 뭐 CT를 찍어야 된다든지 이런 뭐 많이 번거롭진 않습니다. 1년에 몇 번의 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점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굳이 뭐 한두 개 뭐 치아가 다 있고 뭐 한두 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는 뭐 굳이 뭐 내비게이션 이런 임플란트 뭐 가이드를 만들어서 하는 임플란트를까지는 뭐 물론 하시면 좋지만은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치아가 아예 없으신 분들, 네. 전부 치아가 없고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식립을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계획했던 정확한 위치에 좀 더 손쉽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그런 그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라든지 환자 입장에서 모두 다 굉장히 이제 편리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후에도 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이를 자연치를 관리하고 치료하듯이 임플란트도 그렇게 관리가 되고 치료가 이루어져야겠죠? 임플란트도 역시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그런 이제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잇몸뼈 뼈까지 이제 염증이 더 퍼지게 되면은 만성적으로 이제 계속 뼈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너무 좀 뭐 딱딱한 음식, 뭐 얼음을 깨먹는다거나, 뭐 견과류를 많이 드신다거나, 뭐 오돌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거는 사실 임플란트에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식습관도 조금 신경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딱딱한 음식은 그냥 자연치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 정도로 치아에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예, 사실 뭐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은 모든 환자분들한테 뭐 다수의 임플란트를 그 보험 혜택을 주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현재까지 이제 만 65세 이상 2개 정도의 그런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다 보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뼈 이식술을 한다라고 하든지 하는 뭐 추가적인 이런 술식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런 경우에는 또 보험 혜택이 그 골 이식술 자체 비용에 관해서는 또 보험 혜택은 없습니다. 단지 임플란트 식립 자체만 그 보험 혜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가적인 그런 비용이 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 다 된다고 너무 의존하고 그러면 안 될까? 이제 막상 수술을 하려고 알아보면 좀 더 그렇죠. 비용이 아무래도. 발생하는 사례도 있겠어요. 교수님 자연치죠? 저는 전부 자연치입니다.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네.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쪽 분야 네. 전문가시니까요. 계속 일을 봤습니다, 제가요. 끝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그밖에 또 오늘 말씀 중에 좀 보충해서 좀 이렇게 드릴 말씀 있다면 좀 해주시죠. 예, 요즘 이제 국산 임플란트도 굉장히 품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다른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국산 임플란트가 회사들이 수출도 많이 하고 그만큼 많이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플란트의 이런 품질과 더불어서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든지 여러모로 이렇게 환자분들이 좋은 수술과 이런 결과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이 있어 왔는데요. 네. 다만 이제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잇몸뼈가 많이 없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도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또 합병증이 생겼거나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기술들을 좀 아무래도 받기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애초에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뼈를 잘 유지시켜가지고 이런 품질 좋은 임플란트 이렇게 좋은 이런 기술들을 많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강 아간면 외과 전문의 석현 교수와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재동 씨는 잠은 잘 주무시나요? 잠은 뭐 충분치는 못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는 네, 아침 방송하시니까요. 근데 지난주는 특히 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잠이 좀 부족하면 몸이 개운치 않고 좀 그렇긴 해요. 그러면 수면 부족이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네, 지난해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67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네요. 많은 수치인데요. 수면의 중요성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숙면 취하지 못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그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죠. 네, 흔히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충분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잠자는 시간이 적더라도 규칙적으로 자는 습관이 있으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진 사람보다 앞서 말씀하신 그런 질환들의 발병 가능성이 절반까지 떨어진다 합니다. 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휴일이라고 갑자기 늦게 일어나고 하면은 네. 그 규칙적인 패턴이 깨진다는 거죠.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또 다른 질환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은 남겨주십시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전주 모래
오랜의 피부과 강광용 원장과 함께 하는데요. 비절개 모발 이식의 방식이 한 차례 더 진화했다고 합니다. 네, 탈모 때문에 고민 많으시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